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트나드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을 시켜주는 두 분, 김윤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을 했는데 다만 뭐 검찰 내부에서는 뭐 부글부글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지위였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검사 윤리 강령이나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을 보더라도 이 뭐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회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의정부지검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번 그 자기 장모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지 마라 라면서 보고하지 말라고 한번 지휘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윤 총장 스스로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아니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 관련 사건에서 보고하지 말라는 지휘를 수시로 했었기 때문에 이 지휘가 뭐 그렇게 뭐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네. 검찰총장 아내와 또 장모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엊그제 MBC 보도를 보면 이 장모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여러 군데에서 압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독립적인 뭐 수사 기관입니다만 자신 조직의 최고 수장의 가족을 수사한다는 게 당연히 부담감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윤우 변호사는 문제없지 않았냐 이런 의견인 것 같고 장관에서는 어땠어요?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권이 계속해서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데 이게 정쟁을 걷어내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또 지워버리면 이거 본인이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이 연루가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수사의 그 보고 대상이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제 발동하겠다는 것이 사실 뭐 법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맥락을 살펴봤을 때 크게 이상하지가 않고 뭐 라임 같은 경우도 본인한테 이제 윤 총장한테 계속 직보를 하면서 이 김봉현 씨한테 풀어준 상태에서 뭐 수사를 받도록 우리한테 협조하고 강기정을 잡도록 해주면 뭐 편의를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검찰총장이 이 수사의 정점에서 보고를 받는 게 정당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뭐 지나치게 이상하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 말씀은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일단 김봉현 전 회장 입에서 여권 거물급 인사를 잡아주면 빼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윤석열 총장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의문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이 맞든 안 맞든 일단은 수사는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청와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이거 지금 뭐 독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꺼내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독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두 분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정된 이야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 지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저께 서면으로 내렸는데 라인펀드와 관련해서도 뭐 총장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강조했는데요. 뭐 또 김봉현 진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김봉현 진술이 이 감찰 조사 주말부터 있었던 감찰 조사 결과 수사 의뢰를 일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게 신빙성을
100%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지휘권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청와대에서 논란을 잠재우기 예.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남부지검도 그렇고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3명에게 술 접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김봉현 전 회장을 불러서 사흘 동안 감찰을 했는데 어느 정도 확인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확인 못했다와 확인했다라고 하면 확인했다는 일단 그 주장이 좀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등장했던 3명 중에 2명은 특정이 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좁혀가는 와중이고 법무부는 감찰을 하겠다고 했지만 또 윤석열 총장은 직접 뭐 그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남부지검에서는 수사팀을 보강하고 전담팀으로 이 검찰의 비위 사실을 들여다보겠다, 파헤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비위 사실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서 뭐 그 당시는 라임이 사실상 수사선상에 오른 때도 아니었다, 막 이런 주장이 나오지만 실제로 뭐 라임의 수사팀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실화됐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온 마당에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본인의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금품 등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면 뭐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겠죠. 네.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런데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 3명 그리고 변호사 본인까지 5명이 이제 술집에 들려서 술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로비를 했고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는 것이고 법무부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얘기고. 근데 어느 술집에 가서 술 먹어야 5명이 1,000만 원 정도의 술값이 나옵니까? 그러니까는 이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청담동에 굉장히 고가의 이른바 그 뭐 속칭 템프로라고 불리는 그런데 아주 거의 매일 갔다고 하고요. 뭐 법무부 감찰에서는 또 김봉현 말만 들은 게 아니라 그 같이 공범으로 됐던 청와대 행정관이나 그 같이 그 술집에 갔던 사람들 통해서 그날 3명 술접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좀 다각적으로 확인한 결과가 있어서 주말이 끝나자마자 좀 단정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 건은 뭐 강기정 전 수석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다 검찰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조사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건도 그 휴대폰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조사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근데 그때 뭐 같이 인사한 사람이 김봉현은 그때 뭐 검사 3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누구누구를 인사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관련자들을 얘기해서 또 그 관련자를 불러서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한 상황이라서 거기까지 안 가도 지금 어느 정도는 사실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남부지검에 라임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검사가 이 향응을 받은 검사에 대한 수사도 같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총장이라는 윗분을 수사하는 것도 힘든데 또 같은 부장이 그동안 같이 라임 수사하면서 고생한 사람에 대한 그 부하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또 이게 수사가 쉽지 않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 지휘권 발동 사건 중에 하나는 라임 펀드 관련이고 나머지 4건 중에 하나는 자신의 최측근, 뭐 대윤 소윤 뭐 그런 문제고 3건은 가족 관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건의 윤 총장 장모와 부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김용민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을 좀 보면요. 이 라임 관계사로 이제 DA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윤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시효를 코앞에 두고 이제 겨우겨우 재판을 받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건데 그때 이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신한저축은행 대표가 바로 이 라임 관계사의 대표랑 이게 동일 인물이다. 이런 주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윤석열 총장의 개입이 생각보다 더 깊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던 부분 중에 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연루됐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도 라임 관련사의 동양 네트워크 부회장 직책을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왜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서 이 라임 관련한 등장인물들이 계속 언급되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밖에 예. 없었던 부분으로 보이고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라임 관련 무혐의했었지 않느냐. 그걸 또 따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이 지금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뭐 결론을 내리기는 그렇지만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조선일보 기사에 가면 라임 일당이 투자금을 쌈짓돈처럼 빼먹는 과정에 자주 등장하는 예. 회사고 이 동양 네트워크스 부회장이라는 이 회장이라는 사람은 기업 사냥꾼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탤런트의 전 남편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이 두 회사 모두 무자본 M&A나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한테 하고 윤 총장의 처 또는 장모가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지고 있고 도움을 받거나 뭐 같이 공동 투자를 하거나 이런 관계에 있었다면은 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인데 아직 뭐 결정적인 사실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라임 수사팀, 지금 수사팀이 있잖아요. 그럼 네. 새로 꾸려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수사팀 보강은 이제 불가피한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뭐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하자는 건 사실상 이 수사를 하지 말자는 소리랑 진배 없을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예,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건 과연 이 실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꾸려진 이 검찰팀에 더 보강을 하고 이제 수사 인력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 실체에 접근을 해야지 특검이나 뭐 특임검사 이런 부분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의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소송. 이것도 꽤 오래 이어져 왔는데 오늘 1심 판단이 내려졌네요. 네, 그 소송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개설 허가를 냈는데 병원 개설 허가를 냈는데 그 개설 허가를 하면서 그 외국인으로 한정해서 진료 대상으로 삼으라는 그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허가 조건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병원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한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예. 오늘 선고된 것은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예. 예.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원고 패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허가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게 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준수를 했어야 되는 거다. 왜 중요한 허가 조건을 불이행했느냐. 그 불이행한 이유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했다면 그 취소는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제주의 녹지국제병원 이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영리병원 쉽게 말하면 영리병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병원은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예. 의료보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근데 결국은 영리병원으로 하는 건데 과연 병원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되느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들어서 고가의 장비로 정말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 못 받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송이 불거지게 된 것도요. 원래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서 첫 삽을 떴어요. 한 800억 원을 들여서 그냥 부지도 뭐 확보하고 중국의 이제 녹지 재단이라는 곳에서. 근데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이거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조건을 붙이냐. 그리고 물론 제주도 특별법에서는 외국의 의료기관이 이제 영리 목적 법인을 병원을 세우는 것을 허가는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승인사항은 조례로 이제 특정을 하도록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조례에도 내국인에 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국인에 대해서는 진료를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에서 계속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일단 원희룡 지사가 승부수를 띄운 게 계속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제주도의 뭐 민심도 들어보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병원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계속해서 굉장히 고가의 이 치료를 강권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사실상 회사 형식이기 때문에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협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이제 비영리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더라도 뭐 연구나 뭐 인력 충원 이런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이제 그 자원을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해뒀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주도에서 세우는 게 내국인은 제한하고 외국인만 받아서 뭐 그래서 뭐 제주도 살림도 나아지면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설사 내국인을 제한하는 병원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1호가 생긴다는 뭐 그런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병원에서 내국인이 또 풀어줄 수도 있는 문제고 이 문제로 앞으로 계속해서 논쟁 끌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그럼 법원에서는 아직 안 된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네요. 이거 근데 앞으로 2심하고 또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네, 2심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송은 소액이 없어지고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본안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선고는 그 부분은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판단을 결국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재단 측에서요. 결국은 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녹지병원이 중국의 자본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중국에서는 여기다 8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그럼 우리 하나도 못 건지냐? 그럼 제주도가 책임져라. 이렇게 또 국가 간 소송 그걸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지금 한국 법원에서도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어쨌든 판결은 나왔으니까 이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 상사 분쟁 재판소에 이걸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 자본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국가에서 너무 불합리한 법, 제도, 정책을 갖고 있어서 내가 굉장히 손해를 봤다. 이 부분을 보전해 다오라고 해서 일단 재판소에 소 제기를 하는 형식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투자자를 더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뭐 합의나 조정, 중재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최근 공유 킥보드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어제 사망사고 났습니다. 네, 어제 아침 7시 2분 정도에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굴착기랑 충돌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 타고 계신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요. 굴착기는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회전으로 진입을 했고요. 킥보드는 인도와 인도 사이에 차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50세 정도로 되셨었는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은 숨지셨고 그거는 이제 그 킥보드 타시는 분은 출근길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되죠. 오토바이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이 돼서 차도 통행이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검사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보통은 본인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찍어가지고 보여준 다음에 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이제 법적으로는 돼 있기 때문에 이종 보통 면허나 이 소형 오토바이 면허를 갖고 있어야만 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다가 사고 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됩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에서 타면 당연히 이 관련 규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쳤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차장이나 공원, 운동장 여기는 이제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면허가 없이 레저용으로 마음대로 탈 수는 있는데 도로로 규정된 곳에서는 면허 없이 타선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면허가 있어야 되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성년자는 탈 수 없게 돼 있는데 법이 바뀌면은 만 13세 이상이면은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법이 개정되는지.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뭐 전동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들 1인용 이동 수단을 지금 개인형 이동 장치로 별도로 구분하면서 자전거 도로로 이제 다닐 수 있게 하고요. 물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게 돼 있고요. 또 전기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와 같은 운전자 주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일 경우에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제한 속도를 80km로 두고 위반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3회 이상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또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요. 단 13세 미만자는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규율하는 거 전기 자전거와 동일하게 지금 규율이 되는 것이 됩니다. 12월 10일부터요. 그러니까 13세 이상이 탄다고 하면 중학생부터 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사망사고가 나고 이렇게 사고가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우려도 많고 이거 과연 뭐 13세 이상 무면허 미성년자가 타는 것 허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전동 킥보드 사고가 2016년에 49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890건으로 늘었거든요. 이 18배가 급증한 건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16세에서 13세로 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합니다. 지금 아마 규제 완화 뭐 이런 차원에서 이게 법 개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6개월 공포 후 시행이 이제 12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은 이거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재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죠. 대부분 좀 지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큰데 물론 이제 이런 지금 교통정책상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가지고 그 교통망을 더 촘촘하게 하자는 그런 정책적 방향은 좋지만 이걸 탈 때 아무 면허도 없이 아무 안전교육도 없이 그 어른들과 똑같이 위험한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그냥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통행하고 또 이 도로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없이 그냥 중학생들이 탄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아마 이게 공유경제 이런 게 커지면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확장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법이 바꿔진 것 같습니다만 이 오토바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속도도 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좀 강화해서 헬멧도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또 음주운전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전거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규제다. 누구나 탈 수 있게끔. 그래서 여론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일 재개정 들어가면 공포 이후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공포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했더라도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 기간이니까 12월 10일부터 시행이고 네네. 그러면 또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